1899년 로제타가 병원 일과 선교 활동 그리고 특수 교육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어느덧 셔우드는 만 6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초등학교에 갈 나이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 영어로 수업하는 가장 가까운 외국인 학교는 중국 치프에 있었는데 로제타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그렇게 먼 곳에 떼어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로제타는 자격을 가진 정식 교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평양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00년 6월 처음으로 문을 연 평양 외국인 학교는 올리베트와 거투르드 스왈렌, 셔우드 홀, 존 베어드 등 4명의 학생과 첫 교사 루이스 오길비가 그 구성원이었습니다. 뉴욕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로제타는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뉴욕주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마련했습니다. 뉴욕주는 교육과 문화, 정치 등 모든 면에서 미국 동부의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타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결과 평양 외국인 학교의 졸업생들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평양 외국인 학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자녀들의 진학을 희망하는 명문학교가 되었습니다. 셔우드에게 로제타는 아주 엄격한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셔우드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살 아이에게 이디스 마거릿 병동의 물탱크 수로의 잠근 장치를 관리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는 중학교 과정인 8학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1908년 여름 셔우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가을 치프에 있는 영국의 선교부가 운영하던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국식 기숙학교는 학생들에게 엄격하고 고루한 규율을 강요했습니다. 자유롭게 성장한 셔우드에게 맞지 않아 결국 셔우드는 한 학기를 끝으로 그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다가올 1910년은 로제타의 안식년이었습니다. 로제타는 그때까지 셔우드에게 개인 교습을 받으며 스스로 공부하게 한 다음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윌리엄 홀과 의논했던 셔우드를 위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 자원운동의 발생지였던 마운트 허먼 학교였습니다. 셔우드가 15살이 되자 로제타는 아들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길러주기로 계획했습니다. 로제타는 셔우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게 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셔우드는 장학금을 찾아내고 한국 선교 사업을 홍보하면서 중국산과 한국산 비단, 포크, 나이프 등을 팔았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결핵은 때려야 뗄 수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에스더의 죽음은 셔우드에게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죽음을 계기로 셔우드는 결핵 전문 의사가 되어 결핵 퇴치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훗날 셔우드는 우리나라의 첫 결핵 요양원인 해주 구세병원을 건립하고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해 결핵 퇴치를 위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결핵 청정 국가로 다가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이가 바로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입니다. 현명한 어머니 아래에서 셔우드는 어머니 못지않게 창의적이고 기업가적인 면모를 겸비한 훌륭한 의료 선교사로 자라났습니다. 한편 로제타는 한국 특수교육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제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수교육을 시도한 때는 1894년 평양에 첫 발을 디딘 직후였습니다. 평양에서 윌리엄 홀의 첫 개종자였던 오석형에게는 복례라는 시각장애아 딸이 있었습니다. 오석형은 로제타가 평양에 처음 갔을 때 관청에 끌려가 박해를 받았던 평양의 초기 신자 중 한 명으로 나중에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로제타는 환자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이들을 특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은 천치로 취급받았고 시각장애인은 점쟁이나 무당이 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아는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격리된 채 살아갔으며 그러다 보니 보행 능력마저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이들을 근본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언젠가 스스로 특수교육을 펼치고 싶다는 열망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어린이들의 눈을 뽑아 약을 만든다는 괴담이 돌기도 했으며 당시 조선에는 특수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로제타는 복례를 처음 만났을 때 내심 무척 기뻤습니다. 신자의 딸이었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도 특수교육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호기심으로 점자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 기름을 바른 한지에다 바늘로 점을 찍어서 아주 초보적인 한글 점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로제타는 심화된 전문 지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1894년 남편을 잃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로제타는 점자 시스템을 제대로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점자 시스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1829년 프랑스의 맹인교사 루이 브라이가 개발한 것과 1860년대 뉴욕 맹인교육원의 원장인 윌리엄 웨이트가 개발한 뉴욕 포인트 시스템이었습니다. 로제타는 두 개의 점자 시스템을 분석한 뒤 뉴욕 포인트 시스템이 한글에 더 알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로제타의 뉴욕 포인트 점자는 우리나라의 맹인들에게 처음으로 문자의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였습니다. 봉사가 눈을 뜨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 점자 시스템은 1926년 박두성에 의해 개발된 브라이 방식의 훈맹 정음입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로제타의 한글 점자가 있었기에 보다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1897년 미국에서 돌아와 보구 여관에서 일하는 동안 로제타는 점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입문서와 10계명을 기름 먹인 한지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 기록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로제타는 이 교재로 복례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가 점자로 읽고 쓰기를 배우는 과정은 더디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자의 구조를 터득한 뒤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읽기를 배웠고 곧 받아쓰기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제타는 나중에 복례에게 뜨개질도 가르쳤습니다. 로제타는 후에 복례를 맹아들의 교사로 고용하려고 훈련시켰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로제타는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칠 때마다 그 아이를 미래의 지도자로 만들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새로운 일꾼이 필요했고 그 일꾼들을 몇 배로 늘리는 것이 로제타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교육이었습니다. 복례가 읽고 쓰고 뜨개질까지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로제타에게 아는 맹인 소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1900년 1월 맹인 소녀 4명과 함께 이디스 마거릿 병동의 방 한 칸에서 특수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에는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정진여교에 맹인반이 개설되었고 로제타는 감리교 선교부로부터 평양맹학교 교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1906년 화재로 광해여원과 이디스 마거릿 병동이 완전히 소실되면서 맹인 특수교실과 기숙사는 정진여교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뉴욕에 사는 클락 부인의 도움으로 이들의 기숙사와 교실을 새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맹아들을 고립된 특수교실에서 따로 공부시키지 않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했습니다. 일반 아동들과 특수아들의 통합 수업이 일반화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 그만큼 로제타의 특수교육과는 100년을 앞서갈 만큼 매우 선진적이었습니다. 로제타의 계획대로 머지않아 복례는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 일본에 건너가 더 심화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녀는 1918년에 열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사로서 다른 맹아들을 가르치는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908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에서는 특수교육을 맡을 전문교사를 파견했습니다. 나단 로그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파견되자마자 전국을 돌며 맹인 실태 파악에 나섰고 맹아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평양 주변을 돌아다니며 맹인 여아를 찾는 그들의 부모들을 설득해서 학교로 데려와 교육시켰습니다. 1909년 평양 맹학교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로제타는 그동안의 교육 성과를 소개하며
특수교육 홍보를 위해 바자회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연은 대성황이었습니다. 맹인 소녀들이 한글과 영어를 읽고 쓰고 뜨개질을 하고 오르간을 연주하며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맹아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자 로제타와 로겔 목사는 농아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농아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잉민과 그의 아내를 중국 치푸에 있는 농아학교에 파견했습니다. 농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부는 조선으로 돌아와 벙어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조선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914년 8월 로제타는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국제회의를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만주, 중국 본토에서 온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평양의 모란봉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맹아와 농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풍습과 조건들의 차이점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대표자들이 토론하기 위해 회의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로제타와 같은 여성 선교사들의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고국의 수많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1915년 미국 내 기독교 각 교파에 소속된 여성 해외 선교회 회원은 무려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미국 여성들은 자신들을 억누르는 사회적 억압을 자각하고 정치적 평등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극단적인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 반대편의 자매들에게 큰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로제타는 고국의 여성들에게 조선의 여성들의 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기금을 모았습니다. 더 많은 교사, 의사, 전도부인과 간호원을 양성하기 위해 더 많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자매들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로제타는 소책자를 통해 기독교 덕분에 사고가 바뀐 아버지가 쌍둥이 딸을 낳은 부인을 돌보러 기쁜 마음으로 가마를 대동하고 병원에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일으키는 변화를 확인한 미국의 자매들은 큰 감동을 느꼈고 기꺼이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이 기부금이 선교사들의 급여, 의약품 구입, 교육비, 병원과 교회 건축비 등으로 쓰이면서 많은 조선 여성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로제타의 선교 활동은 의료와 교육, 전도가 하나 된 것이었습니다. 환자 진료가 주된 활동이었으며 교육과 전도가 동시에 행해졌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환자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고 전도했으며 이마저도 어려운 오지의 여성들을 위해 의료 선교 여행에 나섰습니다. 로제타는 1898년 겨울 일주일 동안 첫 의료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봄에 이디스를 잃고 쉴 새 없이 일에 몰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전삼덕이라는 김창봉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전삼덕은 강서에 살던 양반가의 부인으로 봉건사회의 유교적 가치 속에서 불행한 나날을 보내던 중 이웃으로부터 평양에 들어온 예수교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의 첫 개종자가 되었던 오 목사가 어린 시절 이웃이었던 전삼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윌리엄 제임스 홀 박사를 만난 전삼덕은 북한 지역의 첫 여성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1898년 다시 돌아온 로제타와 전삼덕 가족의 인연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전삼덕은 로제타를 자신의 마을로 초청해서 다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전도부인이 되어 시골 마을의 교회를 3개나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손녀 김폴리는 이화학당에서 교육받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평생 동안 감리교 대학의 교수로 일하면서 YWCA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1899년 로제타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36개 교회의 초청에 의한 여행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윌리엄 홀이 평양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후 관서지방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로제타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의약품과 전도책자를 등에 실은 조랑말의 목에서 이들의 방문을 알리는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울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몰려나와 치료를 받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늘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을 보내는 주막의 방마다 여지없이 이와 빈대가 들끓어 살충제 가루를 뿌리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로제타는 청천강을 지나 미국인들이 금광을 운영하는 운산까지 여행했습니다. 1900년에 에스더가 돌아오고 셔우드의 7번째 생일이 지난 뒤 로제타는 다시 선교 여행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병원과 집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제타가 출발하려던 전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관청에서 모든 기독교인을 15일 내에 다 죽이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블 부인은 로제타의 선교 여행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는 여행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영사로부터 공식적인 서신이 왔을 것입니다. 로제타는 헛소문 때문에 자신을 기다리는 기독교 신자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청나라에서 의화단 운동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흉흉한 소문이 나돈 모양이었습니다. 의화단 운동은 청나라 말기에 일어난 외세 배척 운동으로 1900년 6월 베이징에서 교회를 습격하고 외국인을 박해한 의화단을 청나라 정부가 지지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로제타는 아무 탈 없이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로제타는 너무도 가슴 아픈 환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젊은 과부가 평양에 다녀온 후에 흙방에 가둬두고 20일 동안 구슬하고 매일 밤 구타하며 인두로 몸에 군데군데를 찢었습니다. 그녀는 주의를 집중할 때는 로제타의 질문에 멀쩡하게 대답했지만 곧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노래를 하거나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한다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신병 환자에게서 아주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면 바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환자를 수용할 병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는 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정신병 환자를 절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미국에서 돌아왔고 간호를 도울 만한 에스더의 동생 베세까지 있었으니 환자를 치료할 만한 인적 자원은 풍부했습니다. 로제타는 돈만 더 있다면 전염병 환자를 위한 병동과 정신병동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월 28일 로제타는 추수감사절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더는 여성 전용 병원과 어린이 병동, 진료소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왕진까지도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에스더를 보며 너무도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아무리 크다 해도 딸 이디스를 잃은 상실감을 전부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자 로제타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신경쇠약 판정을 받은 로제타는 1901년 6월 미국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1903년 3월 미국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로제타의 주머니에는 광해 여원을 확장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이디스 마거리 병동 옆에 2층 양옥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1906년 로제타가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병원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제타의 상실감은 컸지만 다시 일어나서 새 병원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온수와 난방,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현대식 빌딩을 짓기로 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외관에는 벽돌과 화광암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입지도 윌리엄 홀과 함께 처음 진료소를 시작했던 기올 병원을 마주보는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로제타는 자금 마련을 위해 고국의 가족과 친구 등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누워있는 사이 더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1908년 벽돌과 화강암을 이용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진 광해여원은 평양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로제타는 비록 한양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끝을 맺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을 평양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평양의 어머니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조선 여성을 해방시켰다 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과 비유되었습니다. 1915년 평양에서는 홀부인 조선 온 지 2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양의 지인들이 마련해준 이 잔치에서 로제타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1890년 8월 조선으로 오는 첫 여정을 시작하며 로제타는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가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아무리 더러운 질병이라도 환자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빈부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성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손길을 경험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었습니다. 로제타는 기독교가 남성들이 빼앗아갔던 여성들의 일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로제타는 모은 기금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청강생들을 입학시키고 해외 유학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1926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더 이상 여성들의 청강을 허용하지 않자 국내에서 여성이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1926년 로제타의 회가변이 열렸습니다. 축하객은 로제타가 태어날 때 자신과 어머니의 목숨을 건져주었다는 젊은이부터 시작해 셔우드 부부까지 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잔치를 열어준 이들 앞에서 로제타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를 위한 공중위생기관과 여병원의 설치, 그리고 조선 여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로제타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자의학 전문학교 설립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1927년은 로제타의 안식년이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로제타는 의과대학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도, 중국, 일본의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견학했습니다. 마침내 1928년 5월 14일 로제타를 중심으로 60여 명의 유지들이 모여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 창립을 발기하였고 1928년 9월 드디어 여자의학 강습소가 개소했습니다. 예과생 17명이 입학했고 뜻을 같이 하는 12명의 의사들이 일주일에 2시간씩 무보수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학교에는 사무실, 강사실, 예과 교실, 화학실험실을 설치했습니다.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뉴욕 여의사회와 여성 해외 선교회가 꾸준히 지원금을 보내주었으나 경기 침체로 회원수가 감소해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로제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먼저 지급하고 의사가 된 뒤 그 자금을 상환해 다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930년 로제타는 최대한 빨리 원래의 목표대로 강습소를 의학전문학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자금 확보에 고심했습니다. 로제타는 순전히 조선 사람의 힘으로 여자의학교가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1932년까지도 여자의학전문학교로 전환할 만한 자금이 모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처음보다 재정적 어려움은 커졌습니다. 로제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후원자가 나타나길 기도했습니다. 1930년 10월 15일 로제타의 조선선교 40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로제타는 조선사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믿는다며 연설했습니다. 여의사 양성은 장래 후생들의 기쁨이 될 줄 압니다. 나의 간청은 지금 시작한 여자의학 강습소를 지도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날 그녀는 여러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받은 축하금 2천여 원을 모두 강습소에 기부했습니다. 로제타는 1934년에 은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 미국에 있는 오빠 프랭크가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전 올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오빠는 호라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로제타에게 고국으로 돌아와 함께 살자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1933년 9월 로제타는 부소장 길정이에게 의학 강습소 경영을 일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습소는 한국에 뜻있는 동지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료 강습을 해주는 의사만도 30명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 이들에게 사업을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제타는 열심히 노력하는 한국인 친구들이 여자 의과대학을 조만간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경성 여자의학 강습소는 정식 학교가 아니었던 탓에 1년에 한 번씩 총독부 학무국에 허가 신고를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로제타가 떠나고 나니 기독교 쪽에서 들어오던 기부금도 끊겨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두 사람의 힘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논의 끝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전문학교 승격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석 김병익의 기부로 마침내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는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학교는 서울여자의과대학, 수도의과대학, 김병익 선생의 호를 딴 우석대학 의과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71년에 김성수가 설립한 고려대학교로 병합되었습니다. 경성여자의학 강습소가 여자의과대학으로 영원히 살아남길 바라며 그러기 위한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믿는다던 로제타의 바람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민족 자본으로 의학교육을 실시한 최초의 학교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1933년 10월 2일 로제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1890년 가을 조선의 첫 발을 디딘 뒤로 어언 4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 가슴을 뛰게 했던 메리 라이언의 말에 따라 후회 없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최초로 여성을 위한 대학을 설립했던 메리 라이언은 대학문에 나서는 졸업생들의 가슴 속에 원대한 기상을 불어넣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로제타는 이 말에 따라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하기도 했고 하고 싶은 일을 접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의를 생각해서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자신의 뜻보다는 하늘의 뜻을 먼저 물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선을 떠나기 직전 1933년 9월 23일 해주 결핵요양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로제타 예배당이라고 이름 붙인 아름다운 건물의 봉헌식이었습니다. 셔우드는 결핵요양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그 안에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꿈은 셔우드의 사촌 메리 크레리가 $10,000라는 거금을 쾌척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메리 크레리는 오랫동안 로제타를 존경하고 그녀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기부자는 새 예배당을 로제타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로제타가 일생에 걸친 선교사로서 삶을 마무리하면서 받은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1933년 11월 25일 로제타는 뉴욕 글로버스빌에 있는 프랭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로제타는 자신이 병중에 있는 오빠에게 꼭 필요하다고 짐작했지만 프랭크는 가정부와 손녀의 보살핌 덕분에 별다른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랭크의 손녀와 가정부는 로제타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보기에 프랭크의 식단은 너무 기름지고 양도 많았습니다. 로제타는 자주 한복을 입으면서 그 옷들을 조선에서 세탁해 오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가정부의 불만을 샀습니다. 결국 프랭크와 로제타는 각각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 11월 2일 로제타는 뉴욕 글로벌스빌에서 의사와 함께 산부인과와 정신과 의원을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고 일생 외국에서 일했던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제타는 2년 동안 독립해서 혼자 살다가 1938년 고향인 리버티로 돌아와 다시 개업했습니다. 로제타는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개업의로서 환자를 받고 은퇴한 선교사로서 강연회에 자주 초청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신문과 잡지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로제타는 말년까지도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주시하고 참여했습니다. 1948년 6월 9일에 그녀는 평화를 위해 집결하라는 기독교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83살의 할머니가 기독교인으로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유엔 활동을 지원하며 세계적으로 시민권의 향상과 경제 정의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교사를 은퇴한 뒤 78살 때까지 10년 동안 개업으로 일했던 로제타는 1943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고향 리버티를 떠나 뉴저지의 오션그로브에 있는 퇴직 감리교 여성 선교사들과 디코니스들의 집 벤 크로프트 타일러의 홈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948년에는 재판을 통해서 1892년 결혼으로 잃었던 미국 시민권을 되찾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던 그녀의 생활 태도는 양로원으로 옮겨간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로원의 유행성 독감이 번져
함께 살던 친구들이 병에 걸리자 치료를 도와주려 애쓰던 중 자신도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1951년 4월 5일 그녀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했던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40년 11월 일제에 의해 한국에서 추방된 셔우드는 인도로 가서 결핵 퇴치를 위해 악전고투하던 중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내용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토론토에서 대학에 다니던 큰손자 윌리엄 홀이 가족들을 대표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원했던 대로 한 줌의 재가 되어 고향 리버티를 방문한 뒤 영혼이 먼저 와서 기다리던 한국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남편과 딸 곁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아직도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로제타는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신혼시절 1893년 봄 잡지에 기고한 어느 글의 말미에 미국 성공의 사제였던 필립스 브룩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천국이라는 도시에 이르는 보도를 닦는 데에 작은 벽돌 하나만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28. 찬란한 시절의 약속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로제타는 필립스 브룩스와 마찬가지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진보를 믿었으며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로제타는 조선 자매들의 절박한 울부짖음을 듣고 달려가는 소명을 받았고 그 일에 소임을 다함으로써 인류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는데 작지 않은 벽돌 몇 개를 놓았습니다. 조선 여성의 빛이 되어준 로제타 홀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